발칸 전쟁은 1912년 발칸 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몇몇 면에서 곧 일어날 1차 세계대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의견도 많으며 발칸이 유럽의 화약고라 불리기 시작한 것도 이 전쟁의 영향이 큽니다. 이 유럽의 화약고란 별명은 1914년 일어나는 제1차 세계대전이 도화선이 되기까지 흘러가는데요. 어째서 발칸 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라 불리게 된 걸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역시 17세기의 유럽 상황으로 가봐야 합니다. 1683년 오스만 제국은 계속되는 유럽 여군과의 전쟁 중 결정타를 위해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으로 군대를 이끌고 진격합니다. 7월 14일 카라 무스타파의 15만 대군은 빈에 도착하죠. 카라 무스타파는 1차 빈 포위전 때 무리하게 공격을 시도해서 실패했던 것을 생각하며 이번 2차 빈 포위전은 빈의 보글로를 차단, 즉 빈을 말려주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교력이 뛰어났던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오스트리아의 대공 레오폴드 1세는 여러 유럽 국가들에게 지원군을 요청하였고 이를 약속받는데 성공합니다. 시간이 없었던 오스만의 15만 군대는 빈 성벽 공략을 시도하였고 1차와는 다르게 빈이 거의 함락될 뻔하였으나 9월 12일 저녁 오스만이 배후에서 당시 최강이라 불리던 폴란드 기병대가 기습적으로 총공세를 가하여 오스만이 군대를 붕괴시키는 데 성공하죠. 이 공격으로 인해 오스만군은 약 1만 5천여 명이 전사하여 오스만은 패배하고 카라 무스타파는 책임을 물어 채용당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오스만은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후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터집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에서부터 시작된 이 프랑스 혁명은 온 유럽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여러 유럽 국가가 프랑스 혁명을 저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실패했고 1804년 5월 18일 자신을 황제로 지켜주는 나폴레옹이 프랑스 제1제국을 설립하고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 유럽에서 날고기는 국가들을 차례대로 박살을 내기 시작하죠. 이 전쟁을 나폴레옹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의 영향으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온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이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는 흐르고 흘러 발칸 반도에도 전파되게 되었고 이는 오스만에 관해 못을 박는 격이 되었습니다. 민족주의는 간단히 말해 민족이라는 집단을 기반으로 한 국가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정책, 외교 등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 민족주의가 발칸 반도에 전파되고 나서부터 오스만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다른 종교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반란이 많았던 곳인데 설상가성으로 같은 민족끼리 뭉쳐서 독립까지 하려고 하니 오스만 제국의 입장으로선 발칸 반도는 계략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1821년 그리스 독립전쟁을 시작으로 세르비아, 루마니아, 보스니아, 불가리아가 차례대로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오스만은 범티르크주의 같은 정책과 탄지마트 개혁 등으로 몰락을 막아보려 했지만 운명은 막는다고 막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911년 오스만 제국은 2차 모로코기를 틈타 리비아 권역을 강제로 점령한 이탈리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할 대로 약하던 오스만은 연전연패를 계속하였고 이는 오스만을 견제하던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영토를 확보하려는 발칸 국가들에게는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1912년 10월 러시아의 지원에 힘입은 세르비아, 불가리아, 그리스, 몬테네그로로 이루어져 있던 발칸 동맹 중 몬테네그로가 먼저 마케도니아의 자치를 명분으로 삼아 오스만에게 선전포고를 날립니다. 이에 이어 나머지 발칸 동맹 국가들도 오스만에게 선전포고를 하죠.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와 알바니아의 지원군들로 인해 발칸 동맹은 오스만에게 연승을 이어나갑니다. 결국 버틸 수 없었던 오스만은 1912년 12월 런던에서 그리스를 제외한 발칸 국가와 휴전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에드리네의 한량 문제로 회담이 질질 끌리면서 오스만 내부에서 우파 세력, 즉 청년 티르크당의 지도자 아스비 렘베르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잠시 이 청년 티르크당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오스만 내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정당으로서 압둘 하미트 2세가 전제 군주제를 부활시키려고 하자 이에 반발한 학생들부터 지식인, 육군 장교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거대한 세력이 되었고 1908년 혁명을 일으켜 입형 군주제를 부활시키고 압둘 하미트 2세를 폐위시키기도 했던 정당입니다. 아무튼 이 청년 티르크당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 휴전은 깨지고 다시 전쟁이 재개됩니다. 하지만 잠시 휴전했다고 전세가 뒤집힐 수는 없었죠. 패배를 계속하던 오스만은 1913년 5월 또다시 런던에서 강화 조약을 맺고 이스탄불을 제외한 모든 유럽 영토를 잃게 되죠. 오스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발칸 동맹은 짭짤한 전리품을 챙기게 됩니다. 발칸 동맹의 국가 중 세르비아와 불가리아 두 국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알바니아는 세르비아가 점령하고 마케도니아는 두 국가가 반으로 나눠서 점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거대한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의 아드리아의 진출을 막고자 알바니아의 독립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어 독일 제국, 이탈리아도 알바니아의 독립을 지지했습니다. 결국 오스트리아 헝가리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세르비아는 불가리아와 했던 협정을 깨고 불가리아가 오스만 제국과 싸우는 동안 마케도니아의 대부분의 영토를 가져갔습니다. 이 새끼들이. 불가리아는 자신들이 피를 가장 많이 흘렸는데 세르비아와 그리스가 자신의 영토를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고 무력으로 그 땅들을 다시 뺏을 계획을 짜죠. 결국 1913년 6월 29일 불가리아의 미할사우프가 독단적으로 세르비아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초반에는 세르비아 영토를 점령하며 나름 선방하였으나 그리스의 역습과 7월 10일 루마니아의 참전에 의해 불가리아는 연패하고 말았습니다. 지난날의 복수를 위해 오스만 제국까지 진전하고 불가리아는 도브르자와 자신들의 수도인 소피아 유역까지 점령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버틸 수가 없었던 불가리아는 1913년 7월 30일 쿠레슈티에서 강화회담을 하고 8월 10일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협정의 결과로 불가리아는 1차 발칸 전쟁에서 얻은 영토 중 서트라키아를 제외하고 모두 잃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불가리아의 국민들을 분노에 휩싸이게 하는 데 충분했고 약 1년 뒤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몇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 사라예보 사건으로 인해 인류의 비극,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것은 불가리아에겐 복수의 기회였고 불가리아는 동맹국 측으로 참전합니다. 뒷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하기 전에 아차 이야기를 하다가 한 가지 빠뜨렸네요. 왜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라 불리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이 불러온 민족주의 열풍이 당시 쇠락하고 있던 다민족 국가인 오스만 제국에까지 맞물렸고 제국 내에 엎드려 있던 민족들이 손을 잡고 대규모 전쟁을 일으킨 것이 제1차 발칸 전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토를 획득한 후 평화롭게 살 것 같은데 왜 유럽의 화약고라는 무시무시한 꼬리표가 붙게 된 걸까요? 이는 발칸의 민족 구성이 얽혀 있었다는 것, 즉 이들을 독립시킨 민족주의가 이들을 서로 죽이게 만든 제일 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발칸 반도 및 주변 지역의 지도를 보면 슬라브족, 마자르족, 알바니아인, 라틴족, 그리스인, 독일인 등 이 민족들이 각기 분포되어 있어 독립 이후에도 서로의 주권을 찾다가 너무 많은 인종들로 인해 통일은커녕 갈등이 자주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제국의 몰락, 민족주의 고취, 외세의 간섭 등으로 인하여 발칸 반도는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도 갈등이 심한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가장 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 지역도 민족과 종교가 얽혀 일어나는 것이니만큼 어찌 보면 발칸 지역은 현 중동 지역과 형태가 비슷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많은 민족들이 꼬여져 있는 지역은 화합보다는 분쟁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